30년 동안 그는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하지만 의료 기록 속 단 한 줄, 그 사실을 뒤흔듭니다. 그 신장. 설마 그녀가? 복수로 시작된 그의 귀환은 이제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가 돌아온 날 서울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 속 그 도시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죠. 비행기 창문을 통해 내려다본 도시는 화려했지만 서도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먹먹해졌어요. 이곳이구나. 나를 내쳤던 그 땅. 미국행 비행기에 홀로 올랐던 6살의 기억은 도윤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새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고통과 분노를 연료 삼아서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음속 구멍 하나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정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빈자리. 이정옥. 그 이름 여전히 낯설지 않네. 그녀는 도윤을 떠났습니다. 이유도 작별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어린 도윤은 버림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을 견뎠고 결국 증오로 살아남았죠. 성공한 지금도 그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행복하다면 빼앗겠어. 불행하다면 더 밑바닥으로 밀어넣을 거야. 그래서 도윤이 한국에 오게 된 거였죠. 화려한 귀국도 사업 확장도 아닌 30년 전 그날을 되돌리기 위해서요. 아니, 되갚기 위해서. 하경, 어머니에 대한 자료는? 예, 대표님. 이정욱 씨요. 현재 57세시고 서울 은평구 다세대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작은 기사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신장 적출 이력이 있으세요. 병원 진단서도 확보했고 사채 포함해서 총 부채가 약 9천만 원 정도. 최근에도 연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장을 팔았다라. 도윤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최소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분노할 명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든 몸으로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고 빚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여자의 삶. 그 모습은 도윤이 그려온 복수의 판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런 삶을 30년이나 살았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왜 아무 말도 없이 아이 하나를 외국에 던져놓고 혼자 그런 삶을 산 건지.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분노가 맞는데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자꾸 섞여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연민일까요? 미련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움일지도 모르죠. 그 여자를 직접 봐야겠어. 30년 만에 그녀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 수 없었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복수인지 아니면 단지 외면당한 아들의 마지막 확인인 건지. 여전히 그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어요. 그 식당. 예약해. 이름은 밝히지 말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몰랐죠. 그 끝에 기다리는 게 분노의 해소가 아니라 30년을 맴돌던 한 아이의 울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나 바쁘고 시끄럽죠. 하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몰래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익명과 침묵의 도시. 서도윤은 지금 그런 서울의 구석에서 자신이 찾던 여자의 일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 냄새, 질감, 내가 기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군. 이정욱이 일하는 식당은 생각보다 더 넓고 작았어요. 벽지는 곰팡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문은 삐걱대며 열렸죠. 손님 대부분은 인근 공사장 인부들이었어요. 그녀는 그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지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날 버린 여자가 맞나? 그녀는 누구와도 오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무거운 음식을 옮기고 틈틈이 다리를 주무르며 숨을 골랐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는 오랜 노동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더라고요. 대표님, 관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반 버스 타고 출근,
오후 8시에 퇴근하십니다. 식당일 외에는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요. 저녁엔 근처 시장 들러서 장 보고 집에서 병원 영수증 정리하고 통장 잔액 확인하시고 매일 반복이에요. 30년 동안 저런 식으로 살았다고? 도윤은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을 떠난 그 여자가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그는 성공을 통해 복수를 준비했고 그만큼 상대도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길 바랐죠. 그래야 모든 게 공정한 심판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이미 부서진 사람의 그림자 같았어요. 기대했던 장면이 아니야.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살아 있길 바랐는데. 며칠간의 추적이 계속됐습니다. 그녀의 방 창문은 늘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침대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뿐이었어요. 벽에는 달력과 고장난 전자시계, 그리고 유리컵 하나. 그게 전부였죠. 도윤은 매일 마치 의뢰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분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내가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이건 그냥 슬프잖아.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도윤은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왜 그랬던 걸까요? 정말 단순히 자신을 버리고 싶어서였을까요? 대표님 참고로 그분은 10년 전까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그전엔 빌딩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경력서 보니까 단기 알바도 많고요. 중간에 장기 입원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아팠던 시기랑 겹치지 않나? 도윤은 미국 병원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희미한 수술실 조명과 낯선 간호사들의 얼굴들, 그리고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 너는 한국에서 신장이 공급돼 살아났어. 라는 말이죠. 설마 그 신장이 그는 말없이 손목을 쥐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연민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지켜만 보지 말고 알아봐. 그녀의 과거, 특히 1995년 전후로. 뭐라도 좋으니.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그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거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은 더 선명해져요. 특히 상처받은 순간은요. 서도윤에게 6살, 공항에서의 그날은 아직도 매일처럼 되살아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내 손 분명히 잡고 있었어. 떨리던 엄마 손. 그런데 왜 놓았을까? 1995년 여름이었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작은 배낭을 메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외국으로 가면 좋은 데서 공부도 하고 부자 될 수 있다며 등을 떠밀었지만 어린 도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엄마의 손이 점점 느슨해지는 걸 느꼈을 뿐이었어요.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도윤은 그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렸고 매번 똑같은 결론을 내렸죠. 나는 버림받았다. 그 여자는 날 포기했어.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나를 보내기로 했어. 입양된 미국 가정은 말로만 사랑의 보금자리였어요. 겉으론 따뜻했지만 그 속은 늘 차가웠죠. 양부는 군 출신의 엄격한 남자였고 양모는 항상 바쁘다며 아이에게 무관심했어요. 도윤은 식사 예절 하나 어겼다고 매를 맞았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자랐어요. 울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지냈죠. 그는 영어보다 먼저 불신을 배웠고 친구보다 먼저 자물쇠 채우는 법을 익혔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 울지 않는 법, 살아남는 법. 도윤은 그 방법들을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갔죠. 그리고 복수라는 목표만 남았어요. 돈이 있어야 해. 그래야 언젠가 이 고통을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의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세상이 부러워할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왜 나를 버린 거지?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이정욱 씨는 1989년부터 섬유공장에 근무하셨고 이후 단기직을 전전하셨습니다. 정식 의료 기록에 따르면 1995년 봄에 신장 적출 수술을 받으셨어요. 신장. 가만. 그 애. 내가 병원에 있었던 시기야.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입양 승인을 받은 날짜는 1995년 5월이고 수술은 그 직전인 4월이에요. 그럼 그 신장 설마 그녀가?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미국 병원의 수술실, 긴 하얀 불빛 아래 간호사의 말이 들려왔죠. 한국에서 장기가 공급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의 머릿속엔 그 말들이 한동안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면? 그 생각 하나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증오의 성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언제나 그녀가 나를 버렸다는 확신 위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이 모든 분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경. 이정옥과 당시 병원 간호사들, 담당 의사까지 다 확인해. 그때 그녀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전부 밝혀야겠어.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맡엔 오래전부터 매일 써왔던 계획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복수 리스트가 적혀 있었지만 그 위에 한 글자가 조용히 덧붙여졌죠. 확인. 그는 처음으로 분노 말고 진실을 알고 싶어졌어요. 복수라는 감정은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단단하죠. 서도윤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았고 그녀는 외면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성공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의 문서가 그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1995년 당시 이정욱 씨의 의료 기록과 입양 연계 서류간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네, 신장 수술 동의서가 2장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각각 4월 5일과 4월 13일이고 병원 기록상 기증은 한 차례인데 문서상으로는 2번 처리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뭐가 더 있어? 4월 13일 서류엔 보호자 이름이 이정욱이 아닙니다. 김인숙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주소는 이정욱 씨가 당시 살던 반지하 주소와 동일하고요. 도윤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2번의 수술 동의와 2개의 이름, 같은 주소.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가능성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장기를 기증했다면, 혹은 신장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던 건 아닐까요?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 법적으로까지 위조를 했다고? 그는 침대 옆에 두었던 과거 입양 기록을 꺼냈어요. 복사본엔 당시 담당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한쪽에는 긴급 이송, 의료 사유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어요. 그 아래 수기로 적힌 문장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생물학적 보호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입양이 신속히 처리됨. 적극적인 요청. 어릴 적 그는 자신이 원치 않게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복수할 자격도 있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쩌면 목숨까지 내걸었던 한 여자의 절박한 흔적이었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도윤은 하경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당시 병원 수술실 명단, 간호기록, 보호자 통화 내역까지 전부 추적하라고요. 하경은 이내 이상한 흔적 하나를 들고 왔죠. 이정욱 씨는 입양 승인 10일 전에 인천 송현동 공중전화에서 미국 뉴욕 지역 번호로 국제전화를 거셨어요. 수신인은 카렌 리처드슨, 당시 입양기관 매니저였고요. 그녀가 직접 전화를? 그리고 통화 시간이 38분이에요. 그녀는 미국 측과 직접 통화했고 아이가 입양될 나라와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했던 거예요. 단순히 보내버린 게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곳으로 보낸 것이었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단 한 사람도.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지금껏 지켜왔던 모든 감정이 이 서류 몇 장과 통화 기록 몇 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 모든 고통이 누군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여자는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살린 걸까? 복수는 여전히 가능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억울함,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함.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여자가 떠난 이유 다시 물어야 해. 그는 다짐했어요. 이 복수는 잠시 멈춰야 한다고. 그 여자의 진짜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요. 30년을 맴돌던 오해와 증오를 깨기 위해 이제 그는 그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예약된 그 식당에 들어섰어요. 복수심으로 계획했던 만남이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낡은 알루미늄 간판 아래 기름때 낀 유리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냄새, 익숙하군.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구나. 손님은 세 분이었고 홀 한쪽에선 이정욱이 조용히 물수건을 개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스며 있었고 손은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도윤은 무심히 앉아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네. 따뜻한 국물 하나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듯했지만 이내 눈을 돌리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죠. 그건 도윤에겐 뜻밖이었어요. 마음 어딘가에서 혹시 그녀가 알아봐 주진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기억 못하나? 그녀가 내어온 국은 심플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도윤은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딘가에서 이런 국을 먹었던 기억,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했던 저녁이었겠죠. 직접 끓이신 거예요? 네. 원래 국물 요리는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익숙한 맛이라서요. 그녀는 짧게 웃었고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어요. 어릴 적 기억 속에서 그녀가 지어 보이던 미소와 겹쳐졌기 때문이죠. 그 웃음은 여전히 어딘가 따뜻했어요. 예전엔 국 끓이던 게 제일 쉬운 일이었는데 요샌 손목이 아파서 뭐 하나 쉽지 않네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일만 하셨나 봐요. 살려면 해야죠. 안 하면 뭐 굶어야 하니까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국만 떠먹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그녀가 모른 채 내어주는 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난 세월의 무게. 혹시 가족은 없으신가요? 예, 없어요. 옛날에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 명, 그건 자신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말버릇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젖은 수건을 다시 개고 있었어요. 정말 기억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날 식사는 길지 않았어요. 도윤은 식당을 나서며 계산을 하려다 일부러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손을 움찔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게 계산을 마쳤죠. 도윤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손, 난 아직 기억하는데. 식당을 나선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왔어요. 복수를 위한 만남이라기보단 너무도 인간적인 확인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정말 자신을 잊은 걸까?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한 번 더 만나야겠어. 그냥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렇게 서도윤의 복수는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이미 예열되어 있었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경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복수라는 계획을 세운 일의 처음이었죠. 이정욱이라는 여자의 삶이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고독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대표님, 이정욱 씨. 1995년 당시 보호자 서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병원비와 생계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던 상태였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 진장 기증도 그때 한 거니까. 그런데 병원 측 인터뷰를 해보니까 당시 그분이 장기 적출 수술에 앞서 생명보험을 담보로 빚을 내셨더라고요. 신장을 판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일부러 보험을 든 정황입니다. 보험, 하경은 의료진 메모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기증자 요청으로 자녀 병원비 마련 위해 신장 희생, 자녀 생존 확률 극히 낮다고 설명했으나 끝까지 기증 원함. 본인 사망 시 지급될 보험금으로 채무 처리 요청. 기증이 아니라 희생이었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장 기증은 단지 희망 섞인 선택 정도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였던 거예요. 생명이 오가는 중환자실 한편에서 그녀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더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던 거였죠.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되는 거지? 당시 의료법상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기증은 가능했지만 보험과 연계된 희생은 위법 소지가 있어서 공식 기록엔 빠졌던 것 같아 보입니다. 도윤은 말없이 병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도망친 게 아니라 그날 이후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그를 살린 대가로 생계를 포기했고 평생을 고단하게 버텨왔던 거죠. 내가 미워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는 거. 그런데 그녀는 그 말조차도 말할 힘이 없었던 거였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죄책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그가 성공해서 돌아올 줄, 복수심에 타오를 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저 살아있길 바랐을 뿐이었을 테니까요. 하경, 그 여자 이정옥 씨 지금 뭐 하고 있지? 식당 오후 근무 중입니다. 아직 퇴근 전이고요. 퇴근하면 그녀를 따라가.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 그날 밤, 도윤은 차량 안에서 그녀를 다시 지켜봤어요. 시장에서 작은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비닐봉지를 꼭 쥔 채 비탈길을 올라가는 그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는 모습. 그건 복수의 대상이 아닌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뒷모습이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벌하려 했다는 게 지금은 부끄럽기만 하네. 그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껏 마음속을 지배하던 분노가 오해 위에 쌓여 있었다는 걸. 그토록 원망했던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죽음마저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녀를 만나야 해.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묻기 위해. 서도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는 그녀에게 직접 묻고 싶었죠. 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떠났는지, 왜 그 모든 희생을 감췄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척하는지. 식당 문 닫을 시간쯤이면 손님도 없겠지. 식당 안에는 마지막 손님이 막 계산을 마치고 있었고 정옥은 땀이 젖은 앞치마를 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서자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또 오셨네요.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은 조용했고 선풍기 소리만이 희미하게 돌고 있었죠. 도윤은 오래 준비했던 말들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저 예전에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 하나를 알고 있어요. 6살이었고 공항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그 아이, 최근에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알게 됐어요. 신장을 기증했고 입양 직전 생명보험을 빚을 졌더라고요. 심지어 입양기관과 직접 통화도 하셨다던데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바로 앞에. 그녀는 큰 숨을 들이쉬었어요. 입술이 말라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테이블에 한 장의 사진을 꺼내놓았어요. 그가 6살 때 그녀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 구겨진 채였지만 그들의 얼굴은 분명했죠. 도윤이, 네가 도윤이구나. 왜 말 안 했어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엄마는 알기나 해요? 미안하다. 미안해. 매일같이 생각했어.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까? 학대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미칠 뻔했어. 그래서 사채까지 써가며 너 찾으려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핑계지.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엄마는 그저 보내버렸잖아.
그땐 병원비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 너라도 살려야 했어. 내가 네 곁에 있으면 널 살릴 수 없다고 했지. 그럼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테이블 위에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자신이 너무도 멀리 와버렸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나는 그냥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요. 엄마 입으로 날 버린 게 아니라는 말. 엄마 나름대로 날 지키려 했다는 말. 그래, 맞아. 널 살리고 싶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엄마였단 걸 기억해 줬으면 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며 도윤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 정말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우린 서로를 이토록 오래 오해하며 살아야 했을까? 식당의 불은 이미 꺼졌고 창밖엔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서도윤과 이정욱 사이엔 말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침묵은 곧 감정의 심연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눈물이 멎지 않는 그녀와 그 앞에서 말을 잃은 도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시간을 되짚듯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날 한 번이라도 찾으려 하지 않았냐고요? 찾았어. 너한텐 보이지 않았겠지만 나 정말 많이 찾았어.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도윤 앞에 놓았죠. 그 중 하나는 미국 입양기관에 보냈던 편지의 복사본이었어요. 주소 미상, 수신자 불명으로 반송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 편지 몇 번이나 보냈는지 몰라. 널 찾을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면 사채 쓰고서라도 갔을 거야. 근데 안 됐지. 다 반송됐어. 왜 이걸 그땐 안 보여줬어요? 내가 어릴 때라도 이 중 한 장이라도 봤다면 난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널 다시 만났다면 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을 거야. 너한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게 더 비참하잖아. 정옥은 눈을 감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자신이 말하는 모든 순간이 도윤에게 또 다른 고통일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도윤 역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평생 쌓아온 분노가 지금 이 순간 용서와 원망 사이에서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거든요. 난 그동안 엄마를 저주했어요. 매일 밤 왜 나를 버렸냐고 소리쳤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믿었고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넌 그럴 자격 있어. 미워해도 돼. 평생 날 원망해도 괜찮아. 근데 정작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내가 무너져요. 내가 생각한 엄마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냉정하고 나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초라해서. 그 말에 정욱은 얼굴을 두 손에 묻었어요. 도윤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재회, 그토록 바라던 해답. 그런데 막상 진실은 누구 하나를 향한 비난으로 끝맺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떠밀렸다는 걸. 그래도 도윤이 네가 살아있잖아. 그거면 돼. 내가 다 잃어도 넌 살아있으면 된 거야. 그녀의 말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어요. 살아있으라는 말. 그것 하나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고 외면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너무 아팠어요. 나한테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서로가 뿜어낸 감정은 그 방 가득 번졌어요. 분노와 원망은 눈물로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오직 지난 세월의 상처뿐이었죠.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오랜 세월을 담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식당을 나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눈물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도윤은 식당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마주하고 그 모든 진실을 들은 후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죠. 자신 안의 복수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걸요. 분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어. 그는 하경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이정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춰온 것들, 그 안에 혹시 놓친 것이 더 있다면 이제는 남김없이 알고 싶었죠. 대표님, 확인해본 결과 이정욱 씨는 2002년 이후로 반복적인 사채 거래를 이어오셨습니다. 전부 아들을 찾기 위한 경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요. 사채를 나 때문에? 정확히는 미국 내 민간 탐정 고용 이력, 국제 입양인 추적 등록 비용, 항공권 취소 내역, 번역 공증비 등이 기록돼 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고통받는 동안 그녀도 결코 편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단순히 자신을 떠난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못한 엄마였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이건 그냥 말 못하고 살았던 고백이잖아. 엄마가 나한테 남긴 고백. 그는 문득 그녀가 말하던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가 달리 들렸어요.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하경, 그녀가 지금 사채에 쫓기고 있다고 했지. 네, 최근 연체로 인해 채권자들이 식당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차를 몰고 식당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중년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는 차 문을 열고 다가갔어요. 혹시 이 식당 종업원 찾으십니까? 아, 예, 이정옥 씨 좀 뵙고 싶은데요. 그분에 대한 채무는 오늘부로 정리됐어요. 이 서류 보시죠. 하경이 준비한 채권 양도 문서를 내밀자 두 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을 쳐다봤죠. 앞으로 이 식당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채업자들이 물러나고 도윤은 식당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정욱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죠. 그녀는 그의 등 뒤로 사라진 남자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가 나한테 진 빚이 있다면 이제부터 갚으세요. 엄마로 살아남는 걸로요. 그 말에 정욱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단어. 이제는 그 단어가 비난이 아닌 용서의 말로 다가왔던 거예요. 도윤아, 나 정말 너한테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라도 같이 살아봐요.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늦은 건 아니니까. 그 순간 복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은 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너무 긴 시간. 이제 그 시간을 하나씩 풀어가야 할 시간만 남았죠. 며칠 후 서도윤은 이정욱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바닥에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넓은 거실, 새 가정과 커튼이 놓인 공간. 정욱은 문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죠. 믿기지 않는 듯 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견뎌온 대가예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엄마로 살아도 돼요. 그 말에 정욱은 입술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들은 진심, 처음으로 받아본 용서의 감정, 그 무게에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니? 나 그럴 자격 없어. 이건 자격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해준 모든 걸 이제야 갚는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욱은 조심스레 밥상을 차렸고 도윤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며 웃었죠. 오랜 시간 돌고 돌아 도착한 작고 따뜻한 행복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긴 악몽이.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살자. 하지만 그 밤, 정욱은 도윤이 잠든 후 조용히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천천히 문지르며 숨겨두었던 마지막 진실을 입술 사이로 꺼냈어요. 도윤아, 사실은 너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녀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제야 말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미국으로 입양될 때 그녀는 입양을 막기 위해 단독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미국 측 입양기관은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넣은 상태였죠. 그 사람들 내가 학대받는다는 걸 알고도 무시했어. 왜냐면 이미 계약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녀는 당시 입양기관의 불법 수수료와 압박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도윤을 빼앗기듯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주소와 연락처는 전부 삭제됐죠. 그녀가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낸 건 단지 자기 위안이었을 뿐이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그때는 나라조차 너를 지켜주지 않더라. 정욱은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이 진실은 언젠가 말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저 지금은 아들의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내일 이야기해줄게. 지금은 그냥 네 곁에 있고 싶구나. 그녀는 도윤의 방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문을 열지 않은 채 등을 돌렸어요. 잠든 듯 보였던 도윤은 사실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엄마. 나도 그냥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 밤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사실은 또 있었고 마지막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서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서류를 전달받았어요. 그 내용은 예상 밖이었죠. 미국 입양기관의 과거 인권침해 소송 관련 문건. 발신인은 이름 없는 익명 제보자였어요. 그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봉투 속 문건을 읽어나가며 손끝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뭐지? 내 이름이 여기에? 서류에는 도윤이 입양되기 직전 한국 대리기관과 미국 브로커 간의 협약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건강 상태와 치료 가능성, 생존율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브로커는 이를 무시했고 이정욱의 동의 없이 입양이 강행됐다는 기록이 명확히 담겨 있었죠. 그럼 정말로 엄마는 날 포기하지 않았던 거네. 완전히 빼앗긴 거였어. 그런데 봉투의 맨 아래 익숙한 필체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도윤아, 이건 네가 꼭 알아야 해. 사인 없이 남겨진 그 필체는 분명 누군가의 의도를 담고 있었죠. 하경, 이 문서 누가 보낸 건지 추적해줘. 원본은 미국 LA발 소포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경은 뜻밖의 이름을 들고 찾아왔어요. 메모를 남긴 사람은 바로 그의 양모 캐런 리처드슨. 30년 전 도윤을 입양시킨 미국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다 알고 있었다고? 캐런은 입양 이후 도윤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윤의 생명을 구한 보호자라 믿어왔어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진실을 밝히려 했고 남편이 생전에 감춰온 불법 계약서와 동거래 내역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죠. 리처드슨 여사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최근 몇 달간 입양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정욱 씨가 보낸 수십 통의 편지들도 그분이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집에서 이런 일이. 진실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이정욱은 아들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빼앗겼고 억울하게 외면당했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한 말 다 맞았어. 엄마는 단 한 번도 날 놓지 않았어. 도윤은 조용히 정욱에게 돌아갔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손에는 반쯤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국 주소가 적힌 편지. 아마도 캐런에게 답장을 쓰던 중 잠들었던 거겠죠. 이제 됐어요. 다 알았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버텼는지,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는지. 그날 밤, 그는 다시는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곁에 두는 것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른 아침, 서도윤은 어머니 이정옥과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새로 이사온 고급 아파트 단지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무잎들은 바람에 나직이 흔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여기 공기 참 좋다. 아침마다 이런 길 걸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네. 이제 이런 거 매일 누리셔도 돼요. 더 이상 누굴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사죄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사람은 단지 주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릴 땐 엄마 얼굴이 잘 기억 안 났어요. 꿈에서조차 흐릿했는데 이제는 또렷하게 보여요. 미소도, 손짓도, 말투도. 그런 말 들으니 내가 살아남길 잘했네. 네가 날 다시 엄마라고 불러줄 줄은 몰랐거든.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얇아진 손등. 시간은 그 손 위에 참 많은 걸 새겨놓았죠.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원망 없이 그녀의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 그래, 도윤아. 30년 만에 불러본 이름, 30년 만에 돌아온 대답. 그 짧은 호명이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긴 세월을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더는 증명할 필요도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넌 이제 뭐 하고 싶니?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주 단순하게. 매일 아침 인사하고 식사 같이 하고 말 없이 앉아만 있어도 좋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삶의 재건을 대단한 무언가로 상상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데 있죠. 눈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도윤과 정옥은 이제 그 여유를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나 밥 해줘요. 엄마 음식 이제 매일 먹고 싶어요. 그러자. 오늘은 미역국 끓여줄게. 생일처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마치 서로를 30년간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건 미움도 복수도 아닌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말처럼요.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래서 더 깊은 감동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